대마도를 정벌하여 소중한 우리 국민들을 구해내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통쾌한 반격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419년 5월 충청도 비인현 앞바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바다 위로 이상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배 수십 척이 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깃배가 돌아오는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죽음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구였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소리, 비명, 불타는 집들. 불과 1시간 만에 평화롭던 마을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저항하다 죽임을 당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박당해 배에 실렸습니다. 왜구들은 곡식과 가축은 물론이고 솥과 농기구까지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단 하루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구의 침탈은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즉위 전 10년간 왜구의 침입은 무려 529회에 달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해안 마을 사람들은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낮에도 바다를 경계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왜구가 와서 약탈해 갈까봐 두려웠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납치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왜구에게 잡혀가 대마도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대마도.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이 섬은 왜구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던 대마도 사람들은 해적질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해안을 습격해 약탈한 물자를 일본 본토에 팔아넘겼고 잡아온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한양의 궁궐에서는 매일같이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전하, 황해도 해주에 왜구가 나타나 백성 26명을 납치해 갔사옵니다. 경상도 동래에서 왜구가 곡식 300석을 약탈해 갔사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임금의 첫 번째 의무인데 자신의 백성들이 왜구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왜구 문제를 논의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조선 수군으로 해안을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안선이 너무 길었고 왜구들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약탈을 마치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쫓아가려 해도 그들은 이미 바다 저편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어느 날 대마도에서 온 상인을 신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마도에 조선 사람 수백 명이 노예로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밭을 갈고 집을 짓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바다 건너 먼 곳에 갇혀 있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임금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왜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왜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직접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적지로 대규모 군대를 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조선 수군이 괴멸될 수도 있었고 오히려 왜구의 보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1419년 4월 또다시 비인현에 왜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머물며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참담했습니다. 왜구들이 아이들을 배에 싣고 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어머니들이 울부짖으며 쫓아갔지만 왜구들은 칼로 위협하며 배를 띄웠사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신하들을 급히 불러 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과인은 더 이상 백성들이 왜구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소. 대마도를 토벌할 것이오. 전각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조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대마도 정벌 계획이 발표되자 신하들의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병조판서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은 이번 원정을 지지하옵니다. 100번 막아도 다시 오는 왜구를 막느니 그들의 소굴을 단 한 번 철저히 쓸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예조판서 허조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바다를 건너 싸우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혹여 폭풍이라도 만나면 우리 수군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두 의견을 모두 듣고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신중파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경들의 염려는 과인도 잘 알고 있어. 하나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움츠리고만 있으면 왜구들은 조선을 우습게 볼 것이오.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오. 조선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이오. 세종대왕께서는 원정군 사령관으로 이종무 장군을 지명하셨습니다. 이종무는 무반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혔고 여진족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면서도 대담했고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습니다. 이종무, 예, 전하. 경에게 삼군도 채찰사의 직책을 내리겠소. 대마도를 정벌하고 우리 백성을 구해오시오. 이종무 장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신은 전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사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나이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해상 원정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동원된 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전함 227척, 병력 1만 7,285명. 여기에는 수군뿐 아니라 육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마도에 상륙해서 전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건조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각도에서 정예 병사들이 선발되어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활과 창, 칼은 물론이고 화포까지 준비했습니다. 식량과 식수도 충분히 실어야 했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병사들의 훈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배 위에서 싸우는 것은 육지와 다르다. 균형을 잃으면 바다에 빠진다. 몸을 낮추고 발을 단단히 디뎌라. 병사들은 매일같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화살 쏘기, 칼 쓰기, 배 위에서 움직이는 법, 상륙작전 연습.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틈날 때마다 군영을 찾아 병사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백성을 구하러 가는 것이요. 대마도에 잡혀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그들을 데려오시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는 구원의 원정이었습니다. 1419년 6월 19일 드디어 출정일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마포나루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손을 흔들며 병사들을 응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친히 나오셔서 출정식을 주재하셨습니다. 대왕께서는 이종무 장군에게 왕명을 내리는 교서를 직접 전하셨습니다. 왜구의 침탈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경은 삼군을 이끌고 대마도로 가서 그들을 응징하라. 그리고 잡혀간 우리 백성을 구해오라. 이종무 장군은 교서를 받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은 전하의 명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나이다.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이 한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함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27척의 배가 일렬로 늘어서 한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사들도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니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함대는 한강 하구를 거쳐 서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경기도를 지나고 충청도를 지나고 전라도를 지나 경상도 앞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6월 19일 저녁 함대는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새벽 대마도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무기를 점검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선실에서 혼자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대마도의 지형, 왜구의 본거지 위치, 상륙 지점, 퇴로, 모든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제도 앞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조선과 왜구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419년 6월 20일 새벽 4시, 거제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조선 함대의 집합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겨 각자의 전투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1만 7천 명이 넘는 대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이종무 장군이 기암의 갑판에 서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닻을 올려라. 대마도로 출발한다. 227척의 배가 일제히 닻을 올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 돛이 바람을 받는 소리, 파도가 배 머리를 치는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거대한 함대가 대마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거제도에서 대마도까지는 약 50km, 바람이 좋으면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 적당한 바람. 하늘이 조선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경, 저 멀리 대마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망원경으로 대마도 해안을 살폈습니다. 아직 왜구들은 조선 함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함대를 세 부대로 나눈다. 좌구는 동쪽 해안, 우구는 서쪽 해안, 중구는 나와 함께 정면으로 상륙한다. 목표는 아소만 일대다. 신호와 함께 일제히 상륙하라. 조선 함대는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며 대마도를 포위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완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왜구들이 어느 한쪽으로 도망치려 해도 조선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상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륙하라. 작은 배들이 대형 전함에서 분리되어 해안으로 돌진했습니다. 활을 든 궁수들이 먼저 해안에 화살을 퍼부으며 엄호 사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창과 칼로 무장한 보병들이 물살을 헤치고 해안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때 대마도 해안에 있던 왜구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무기를 들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선군이 해안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왜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조선군의 화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선군은 활과 화포로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한 후 근접전으로 마무리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해안가 일대의 왜구 거점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신속하게 본진을 해안에 설치하고 내륙으로 진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앞쪽 계곡에 왜구들이 집결하고 있어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대마도주 소사다모리가 급히 병력을 모아 조선군을 막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좁은 계곡 입구에 목책을 세우고 양쪽 언덕에는 궁수들을 배치했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전술을 짰습니다. 정면 돌파는 피해가 크다. 우회로를 찾아라. 그리고 화포대를 앞으로 보내라. 조선군의 일부는 계곡을 우회해서 왜구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화포가 목책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나무 목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조선군이 이렇게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측면과 후방에서도 조선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포위당한 것입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왜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훈련된 조선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계곡 전투는 조선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진을 치고 쉰다. 내일 새벽 다시 진격한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야습에 대비하라. 그날 밤 조선군 진영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병사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구들이 밤을 틈타 기습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마도 깊숙한 곳에서는 소사다모리가 급히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선군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전멸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약탈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된 군대와 맞서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은 이르다. 내일 한 번 더 싸워보자. 우리에게는 지형의 이점이 있다. 소사다모리는 결심했습니다. 대마도의 험난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조선군을 막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실패하면 그때는 항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군 진영에서 이종무 장군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왜구들이 본거지를 두고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긴장감과 피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운명의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 21일 새벽, 조선군은 동이 트기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병사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구의 본거지를 공격한다. 그곳에 우리 백성들이 갇혀 있다. 적은 무자비하게 제압하되 우리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라. 알았는가? 예. 조선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대마도 내륙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계곡을 건너며 왜구의 마을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저항하는 왜구들은 무력으로 제압했고 항복하는 자들은 포로로 잡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조선군은 드디어 왜구들의 주요 거점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큰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약탈한 물자를 보관하고 조선 포로들을 가두어두는 곳이었습니다. 왜구들은 이곳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수백 명의 왜구 전사들이 무기를 들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선 놈들을 이곳에서 물리친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하지만 그것은 헛된 용기였습니다. 조선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왜구들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화포가 뿜어내는 불길과 굉음에 왜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종무 장군이 직접 선봉에 서서 돌격했습니다. 전진! 조선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마을로 돌입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고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조선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훈련된 전투력 앞에서 왜구들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마을은 조선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저쪽 창고에 우리 백성들이 갇혀 있어옵니다. 이종무 장군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헐벗고 야윈 조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조선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군의 깃발을 보고는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조선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노인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병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였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구출된 조선 백성은 13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 왜구들에게 붙잡혀 노예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마도주 소사다모리의 사신이 조선군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공격을 멈춰 주십시오. 이종무 장군은 차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이곳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종무 장군은 대마도주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말 것. 둘째, 잡혀있는 모든 조선 사람을 돌려보낼 것. 셋째, 앞으로 조선과 평화적으로 교역할 것. 소사다모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2일, 추가로 발견된 조선 포로들까지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대마도 곳곳에 조선의 깃발을 세우고 왜구들의 배 수십 척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는 조선을 건드리지 마라. 6월 23일, 조선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구출된 백성들을 배에 태우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군의 위력을 똑똑히 목격했고 왜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배가 대마도를 떠날 때 구출된 백성들은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곳을 벗어나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기암의 갑판에 서서 대마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왜구를 응징했고 백성을 구출했고 조선의 위엄을 세웠습니다. 조선 함대는 부산 앞바다를 향해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조선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1419년 6월 26일 조선 함대는 부산포에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미리 들은 백성들이 해안가에 나와 함대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함성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특히 구출된 131명의 백성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들의 가족들이 달려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생이별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재회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왜구에게 빼앗겼던 가족들이 조선군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이 광경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싸운 이유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 백성들의 미소와 눈물을 위해서였습니다. 함대는 부산에서 며칠간 머물며 병사들을 쉬게 한 후 다시 한양을 향해 북상했습니다. 7월 3일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친히 남대문 밖까지 나오셔서 개선하는 군대를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성 밖까지 나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원정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무 장군이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 이종무 명을 받들어 대마도를 정벌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종무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이 큰일을 해냈소. 왜구를 응징하고 백성을 구해왔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소. 경과 모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오. 한양 백성들도 거리에 나와 개선 행렬을 환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선군을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상인들은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종무 장군에게 후한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을 세운 장병들에게도 각자의 공에 따라 포상을 하셨습니다. 특히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병사들에게는 치료비와 쌀을 하사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의 침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왜구들은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을 목격한 후 함부로 조선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벌 이전 10년간 529회였던 왜구 침입이 정벌 이후 10년간은 100회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분의 1로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대마도주 소사다모리는 조선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고 조선은 대마도에
무역의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약탈로 먹고 살던 대마도가 정당한 교역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해안마을 백성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왜구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납치당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성공을 발판으로 국방을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수군을 증강하고 해안 방어 체계를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국방만이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온 나라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대마도 정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군사작전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모범적인 원정이었습니다. 이종무 장군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대마도에서 싸운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잊지 마라. 6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응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국방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종무 장군, 그리고 대마도 앞바다를 건넌 1만 7천 명의 용사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조선의 백성들은 왜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흘러가도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